봄날의 텃밭 김동찬. 아버지가 생전에 받아놓았던 쑥갓, 상치, 아옥씨들을 텃밭에 뿌려 놓았습니다. 쭈그리고 앉아 잡초도 뽑고 물도 주면서 어린 새싹들이 흙을 밀고 올라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숨 죽이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새끼 손톱보다 작은 떡잎들 위에 내려앉는 연초록 햇빛들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참새 소리로 제잘거리기도 하다가 아버지 굽은 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식구들이 다 나간 빈집에서 느리게 혹은 빠르게 자라나는 새싹들과 얘기도 나누며 저무는 시간을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내 곁에 앉아 상치는 봄에 먹는 게 맛있다고도 하고 아욱국은 장모님이 막내 사위 왔을 때 끓여 내놓는 국이라며 웃으십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새 형님들이 하하하하 웃는 소리 뒷뜰에 가득합니다. 아버지가 만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봄날의 따뜻함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죽은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로소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너의 손, 차한수. 너의 손에는 언제나 해풍이 일고 있다. 하루 종일 물일을 하다 보면 허옇게 부른 손가락 새로 흐르는 피가 하늘과 바다를 새빨갛게 수놓았다. 새바람에 어둠이 밀려오면 땅내가 난다. 뱃전을 세차게 때리는 저녁 북새로 퉁퉁 부른 손을 씻어본다. 세 번째 시입니다. 마른 쑥의 불,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문재. 어머니 도시락 사들고 덕수궁에서 홀로 신문지를 깔고 앉는다. 쉰 간과 마른 허파도 꺼내 놓는다. 점심을, 그것도 도시락을 혼자 까먹는 사내는 실패한 사내다. 벚꽃 너머로 복사꽃을, 개나리 너머로 산수유를 보는 10살 너머로만 달려가는 봄날. 도장 부스럼처럼 사내의 주인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사내는 스티로폼 도시락에서 어머니만 골라내고 있다. 네, 복습합니다. 정서적 거리, 정서적 거리가 어떤 거죠?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과 정서의 미적 거리라고 하는데요. 대상에 대해서 주관적 감정을 얼마나 드러내는가에 따라서 정서적 거리를 가까운 거리, 균제된 거리, 먼 거리로 나눈다. 이것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그리고 절제된 경우, 그리고 먼 경우,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이에 따라 격정적 어조, 담담한 어조, 냉소적 어조 등을 선택할 수가 있다. 딱 요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냉소적 어조 아닐 수도 있죠. 무관심한 어조도 마찬가지죠. 담담한 어조는 냉담한 어조도 있을 수 있고, 격정적 어조도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은 정서적 거리가 가까우면, 정서적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어때요? 감정이 노출되기 쉽고, 감정이 노출된다 이 말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쉽게 쓰인다든가, 또 감정이 많이 노출되면 어때요? 좀 감상적이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서적 거리가 너무 멀면 현실과 요리되기가 쉽다. 네, 너무
몽상에 빠지거나 공상에 빠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균제된 절제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담담한 어조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시점의 문제, 소설에서 시점과 시에서 시점은 조금 다르게 봐주세요. 등장인물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이렇게 보세요. 등장인물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인칭이 등장인물인 경우, 2인칭이 등장인물인 경우, 3인칭인 경우도 있는데 이 시점은 조금 애매해요. 시에서는. 네. 그 1인칭 시점은 우선 소설에는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고 1인칭 주인공 시점도 있죠. 근데 이제 1인칭 관찰자 시점 하면은 1인칭이 등장인물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관찰하는 조연에 불과하고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죠.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라는 소설이 가장 유명한가요? 그 경우가 1인칭 시점이죠. 1인칭 관찰자 시점. 그 외에는 내가 주인공인 경우 1인칭 주인공 시점 이렇게 말하는데 시에서는 그냥 나라는 사람이 중심인물이면 그냥 1인칭 시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인칭에 대해서 쓰는 거죠. 네. 1인칭을 바라보는 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인칭을 보는 시점. 화자 중심의 문제는 화자가 1인칭이잖아요. 화자 중심의 말하기 되게 영탄, 감탄 이런 어조를 띠게 되며 1인칭이니까 영탄이나 감탄적 어조를 띠게 되며 독백적 서정성을 주조로 한다. 서정시에 가장 알맞은 시점이다. 그러니까 그냥 화자 중심의 이야기예요. 2인칭 시점은 너라는 인물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청자 중심의 말하기. 그런데 청자 중심의 말하기인데 너에게 말하는 거겠죠. 네. 명령, 권고, 요청, 갈망, 호소의 어조를 띠기가 쉽죠. 네, 너에게 직접 말하는 거니까 뭐뭐 해다오, 뭐뭐 하자, 뭐뭐 해주기를 뭐 갈망, 호소, 그죠? 이런 거는 또 기도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청자에 대한 소망이 주조를 이루는데 참여시나 목적시는 대개 이 유형을 채용한다. 2인칭 시점을 쓰는 이유가 참여시, 목적시는 대부분 뭐뭐 하자, 뭐뭐 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참여시가 뭐예요? 참여시, 목적시, 경향시 뭐 이렇게 같은 말이죠. 특정한 어떤 그러니까 참여시는 흔히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좀 주로 이제 정치 사회 문제를 비판하는 또는 뭐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유형의 시를 참여시라고 하죠. 목적시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시도 비슷한데 어떤 사회적,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시가 목적시고 경향시는 어느 어떤 사상이나 좀 이렇게 사상 같은 거 특정한 사상이나 주의를 선전하려는 시가 이제 경향시라고 하는데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대부분 2인칭 시점을 쓴다. 소설에서 2인칭 시점이다. 그러면 2인칭이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겠죠. 일단 2인칭이 주인공. 소설에서는 2인칭이 주인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죠? 주인공으로 나오고 또 작가 시점. 근데 좀 애매하긴 한데 한강 소설에 소년이 온다가 2인칭 시점으로 된 부분이 있죠. 너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너가 문제는 또 화자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2인칭 시점인 건 맞는데 2인칭 주인공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시점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2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에서는 2인칭이 나오면 그냥 2인칭 시점만 구별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인칭 시점이 나오는데 3인칭 시점은 소설에서는 3인칭 관찰자 시점, 뭐 대부분 3인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3인칭을 관찰만 하는 화자 시점이라고 해서 3인칭 관찰자 시점, 즉 3인칭을 관찰하는 사람의 시점인 거죠. 그리고 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죠. 3인칭의 심리 상태까지 작가가 그냥 다 말해주는 것. 네, 그거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그냥 3인칭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면 3인칭이라고 해주십시오. 소설하고는 좀 소설처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3인칭에 대한 3인칭을 바라보는 시점인 거죠. 화자 중심의 말하기, 화제, 그죠. 화자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화제 중심이죠. 어떤, 마치 그 서사적,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소설이나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듯이 말하는 것. 네. 화자와 청자는 숨고, 화자와 청자는 잘 안 보이는데, 3인칭만 나타나. 마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주듯이 하는 것. 3인칭만 나타나므로 정보 전달에 적합한 사실적, 객관적 오조를 띠기 마련이다. 되게 이렇게 쓰죠, 이제.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는 서사시가 되게 이런 구조를 띠게 되는데, 서사적 구조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에는 서사시가 정확히 안 나오니까 서사적 구조와 서사시는 좀 다르죠. 서사가 있긴 있는데, 서사시는 주로 옛날에 그 신화나 영웅 이야기들이 많은데, 서사적 구조의 서정시는 서사적 구조가 들어있는 것이지, 서사가 들어있는 것이지 정확히 서사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사적 구조라고 할게요. 서사적 구조는 주로 이야기를 해주듯이 말하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어조로 쓰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3인칭이 등장하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시니까 금방 읽기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 생전에 받아놓았던 쑥갓 상치 아욱 시들을 텃밭에 뿌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경어체라고 하죠. 이렇게 경어체 쓰는 경우를 공손한 어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공손한 어조로 진술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표현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공손한 어조. 쭈그리고 앉아 잡초도 뽑고 물도 주면서 어린 새싹들이 흙을 밀고 올라오는 걸 하루에도 몇 번씩 숨죽이고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라고 해요. 네.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린칭 시점인 거죠.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기 등장인물은 나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 내가 하는 행위이죠. 그러면 새끼 손톱보다 작은 떡잎들 위로 내려앉은 연초록 햇빛들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참새 소리로 제재거리기도 하다가, 지금 나라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네. 아버지의 그분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네. 봄에 분위기가 이렇게 아버지를 느끼고 있죠. 나라는 사람이. 식구들이 다 나간 빈집에서, 이것도 회상하듯이 회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회고시는 1인칭 시점이죠.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다 나간 빈집에서 느리게 혹은 빠르게 자라는 새싹들과 얘기도 나누며 저무는 시간을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내 곁에 앉아
상치는 봄에 먹는 게 맛있다고도 하고 아욱국은 장모님이 막내 사위 왔을 때 끓여내놓는 국이라며 웃으십니다. 지금 나라는 사람이 지금 그 새싹들 자라는 거 보면서 상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좀 그런 소리가 마치 들리는 것처럼 아버지보다 먼저 떠난 세 형님들이 하하하 웃는 소리가 뒷뜰에 가득합니다. 사실은 이런 소리 없죠. 이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를 회상하듯이 상상을 해요. 새싹들 자람 그 상치 아욱 뭐 쑥갓 이런 거 보면서 상상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만나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던 것들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봄날의 따뜻함입니다. 네, 자기가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아버지가 그랬겠군요 하고 아버지한테 말하고 있죠. 나라는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는 죽은 것들입니다. 네, 봄날이면 겨울 동안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사 나는 드디어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떡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사 나는 아버지를 좀 더 자주 만나고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로소 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새싹들을 이렇게 마치 뭔가 고백을 하듯이 독백을 하듯이 약간 독백조라고 할 수 있겠죠. 텃밭을 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약간 해고하는 듯한 해고적인 어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인칭 시점은 이러한 유형의 시, 회고적이거나 독백적이거나 이러한 유형의 시에 어울리는 인칭입니다. 네, 시점입니다. 두 번째 시 볼게요. 네, 짧은데요. 손입니다. 손. 자, 너의 손이라고 이렇게 딱 너가 나왔죠. 이렇게 너가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2인칭 시점이죠. 2인칭을 보면서 화자가 2인칭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2인칭 시점 이러면 2인칭에 대한 시점 이런 말인 겁니다. 그래서 너의 손에는 언제나 해풍이 일고 있다. 네요. 한강 소설이 너는 뭐뭐했다, 너는 뭐뭐했다 해요. 근데 문제는 화자가 또 너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2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죠. 화자가 너이면서 또 화자가 너를 이렇게 등장인물로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너를 중심으로 이렇게 씁니다. 너의 손에는 언제나 해풍이 일고 있다. 하루 종일 물일을 하다 보면 허옇게 붉은 손가락새로 흐르는 피가 하늘과 바다를 새파랗게 수놓았다. 새바람에 어둠이 밀려오면 땅내가 난다. 뱃전을 세차게 때리는 저녁 북새로 퉁퉁 부른 손을 씻어본다. 아무튼 시가 되게 좀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태양인 듯해요. 태양, 해인 듯해요. 너의 손에는 언제나 해풍이 일고 있다. 그래서 손 하는 거는 좀 어떤 그 빛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기도 하고요. 해풍인데요, 해풍. 너의 손에는 언제나 해풍이 일고 있다. 하루 종일 물일을 하다 보면 허옇게 부른 손가락 새로 흐르는 피가 허옇게 이게 좀 햇살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햇살. 그래서 나중에 좀 빨개지죠. 해가 질 때쯤 되면 하늘과 바다를 새빨갛게 수놓았다. 그렇죠. 이렇게 하늘도 빨갛게 바다도 빨갛게 수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허옇게 부른 손가락 새로 이제 햇빛의 모양을 햇살의 모양을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흐르는 피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낙조라고 하나요? 낙조? 이게 낙일, 낙조, 해가 질 때 그 빛깔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해요. 그리고 새바람이 뭐죠? 새바람, 동풍을 새바람이라고 그러죠. 네, 동쪽에서 흔히 봄에 불어오는 동쪽의 바람을 새바람이라고 그러고, 또 남쪽에서 여름에 주로 남쪽에서 많이 불어오죠. 그를 맞바람이라고. 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주로 가을에 불어오는 바람을 거시기 뭐야, 한이바람이라고 그러죠. 한이바람, 한이바람.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을 뭐라고요? 별명도 많죠.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된바람이라고 하죠. 뭐 된바람, 뭐 매운 바람 이렇게 많이 해요. 고추바람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죠.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아주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놉새바람이라는 놉새바람이가 불어라 놉새바람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놉새바람이 북동풍입니다. 네, 바람 이름 알아두면 좋겠죠. 새바람이 그 지금 동쪽에서 어둠이 밀려오면 땅내가 난다라고 하는데, 네, 동쪽에서 어둠이 밀려온대요. 동쪽에서부터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치잖아요. 그러면 동쪽에서는 어둠이 시작되고, 서쪽은 해가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아직 밝죠. 그래서 새바람에 어둠이 밀려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새바람에 어둠이 밀려오면, 동쪽으로부터 새바람 타고 어둠이 밀려오면 땅내가 난다라고 합니다. 땅내. 네. 배전이 배 가장자리, 배에 대해서, 배 구조에 대해서 그 모비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아주 두꺼워요. 모비딕은 책 잘 사셔야지, 안 그러면은 이름 외우느라고 아주 그냥 골치 아파요. 배 구조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모비딕이라는 책을 읽으면. 네. 배전 하면 이제 배 양쪽에 가장자리를 배전이라고 하죠. 배전을 세차게 때리는 저녁 북새. 우리는 저녁 노을이라고 하죠. 북새는 노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녁 노을로 퉁퉁 부른 손을 씻어본다 라고 합니다. 네, 너의 손. 네, 너의 손이래요. 참 표현 정말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네, 넘어갑니다. 마른 쑥의 불,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이 부제는 장작 루소의 책 이름이기도 해요. 네,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이라고 하는데, 마른 쑥의 불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그죠? 마른 쑥. 이 마른 쑥, 아주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나 이런 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마른 쑥으로 불을, 우리가 불쏘시개라고 하나요? 불을 붙이면은 불 확 잘 붙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장작 같은 거 불에다 태우려면은 잘 안 타잖아요. 그러면 불에 잘 붙는 나뭇잎이나 뭐 종이 뭐 이런 것으로 불을 질러서 장작에 불이 붙게 만들죠. 그러면 이제 종이로 하면은 종이가 불쏘시개가 되고, 나뭇잎으로 하면 나뭇잎이 불쏘시개가 되죠. 근데 마른 쑥에 불 하는 걸로 봐서 마른 쑥에 불을 붙이면 잘 붙어요, 이렇게. 예, 근데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마른 쑥에 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 도시락 사들고 덕수궁에서. 참, 이 표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 김혜수 배우가 그 나오는 11번째 엄마인가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영화에서 보면 김혜수가 담배 하나 얻어피려고 하는데 그 백수 청년이 꽁초 담배를 내놓고 그 모습을 보는데 딱 그 처량한, 아주 처량하도 아주 그 뭐라고 딱히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아주 그 처량하기도 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그죠? 그런 보잘것없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에, 그러니까 어머니 도시락 사들고, 도시락 이름인 것 같아요. 어머니 도시락이 도시락 하나 사들고서 덕수궁에서, 이 덕수궁, 이 시적 느낌을 정확히 하려면 덕수궁을 알아야 되겠죠. 어머니 도시락 사들고 덕수궁에서 라고 해요. 원래 덕수궁은 원래 행궁이라고 임금이 나들이 할 때 쓰던 그런 별궁이죠. 뭐 별장 같은 거, 별궁인데. 근데 이제 그 선조 때인가요? 그 경복궁 불타버리고, 만약에, 우리 아마 역사에서 가장 형편없는 왕을 꼽으라면 아마 선조를 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재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궁이 마땅히 없으니까 행궁을 나중에 보수해갖고 궁궐로 써요. 바로 그게 이제 덕수궁입니다. 그게 원래는 덕수궁이 행궁이었는데, 나중에 궁궐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 그러니까 덕수궁 자체도 굉장히, 외란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간 자리가 원래 경복궁으로 못 돌아가고 덕수궁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쫓겨난 신세잖아요. 경복궁 불타버리고 쫓겨난 신세인데, 이 사람도 편의점 같은 데서 어머니 도시락 사들고 덕수궁에서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처량한 신세의 어떤 남자가 아주 처량한 장소에 간 거죠. 네, 간 것 같아요. 아마도 실직당했겠죠.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홀로 신문지를 깔고 앉는다. 쉰 간과 마른 허파도 꺼내놓는다. 그죠? 쉰 간, 이 나이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간이 오래되어서 쉬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나이가 또 쉰인 것도 같아요. 쉰 간과 마른 허파도 꺼내놓는다. 점심을, 그것도 도시락을 혼자서 까먹는 사내는 실패한 사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서사, 즉 이야기 구조를 띠고 있는 서정시,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3인칭을 취하죠. 이렇게 3인칭. 네, 그렇습니다. 벚꽃 너머로 복사꽃을, 개나리 너머로 산수유를 보는, 10살 너머로 달려가는 봄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이 부분 처음 볼 때, April is the cruelest month로 시작되는, 즉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그 엘리어트의 Wasteland. 아이고, 제가 Wasteland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마 황무지라고 번역했을 것 같아요. 황무지라는 엘리어트 시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요. 그 부분이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실직당했고 나이 먹어서 이제 취직하기도 힘들고, 그 임금이 쫓겨났다 돌아온 궁궐에서 어머니 도시락 아주 편의점 같은 데서 산 도시락을 들고, 그 처량한 신세인데 봄은 어때요? 복 아주 그냥 팔팔하고 난리 났어요. 정말 좋은 날이죠. 모두가 행복한 날이에요. 벚꽃 너머로 복사꽃을, 개나리 너머로 산수유를 보는, 10살 너머로만 달려가는 봄날. 10살 너머는 얼마나 청춘이 활기가 넘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런 활기 넘치는 신세가 아니에요.
도장부스럼처럼, 도장부스럼 아세요? 도장부스럼.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이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곰발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머리 같은데 이렇게 부스럼이 막 끼어가지고 잘 안 낫고 그러죠. 도장부스럼처럼 사내의 주위는 까맣게 타들어간다. 네, 그 사내의 주위만 아주 까맣게 타들어가고 온 세상이 막 꽃이 피고 활기가 넘치는데 그 사내가 앉아있는 주변만, 그죠? 도장부스럼처럼 까맣게 타들어간대요. 네, 얼마나 비교되겠습니까? 그죠? 사내는 스티로폼 도시락에서 어머니만 골라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사적 구조의 시는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담담한 어조 또는 객관적 어조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니까 3인칭 구조를 띠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아주 뭐 냉정한 태도로, 그러니까 좀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너무 그 감정에 끼어들어 버리면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끼어들면 안 되겠죠. 냉정하게 바라보기만 하고 그 내용은 독자가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에서의 1인칭, 2인칭, 3인칭 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점에 대해서 다음 작품들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